네, 안녕하세요. 사실과 의견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세미나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달 정도 전부터 주식도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갑자기 하게 됐다기보다는 주식시장 상태가 너무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고, 제가 연말까지 3,700, 3,800 정도까지 본다고 했는데, 그때가 3,400 정도였으니까 지금 3,600까지 와 있으니, 200포인트 정도. 그래서 수익은 그래도 안 하다 하고 안 하다 하고, 제가 ABL 바이오 되게 오래 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카카오도 거의 한 달 정도 들고 있었고, 그 다음 뭐 들고 있었죠? 한미사이언스 좀 오래 들고 있었고, 그 다음 지금은 뭐 거의 스윙 투자로 회전율 엄청 빠르게 돌리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제가 앞에 종목들은 몇 달씩 들고 있다가, 지금 막 회전율 엄청 돌리고 있는 이유는 진짜 노다지라고 생각했어요. 저 3,400부터 이건 그냥 물반 고기반이다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특히나 그런 추격 매매하는 거 안 좋아해서 그래서 비반도체에서 뭐 조방원이나 이런 거 쫓아다니다 보니까 사실 막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수익이 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지수가 저렇게 올라가고 뭐 삼성전자가 막 9만 5천 원이 되고 저희 와이프가 진짜 장투한 게 있는데 제가 작년에 삼성전자 한번 추천했다가 작살난 적 있었죠. 6만 3,500원인가에 추천했다가 하이닉스는 많이 먹고 삼성전자가 작살난 때가 있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그때 샀거든요. 4만 6천 원에. 근데 그게 수익률이 지금 한 54%인가? 그렇게 돼가지고 그때 5천만 원 채워놨던 게 나머지가 다 작살나 있는데 삼성전자 하나가 수익이 50% 나면서 다 커버리지 된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삼성전자 그냥 앉아서 들고 있던 사람들이 수익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역시 장투가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도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이 수를 보면은 이 비율이 너무 깨져 있어요.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아요. 수급을 진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쪽에서 다 땡겨가니까 그 수급도 이야기를 할 게 많아서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 당장 금요일 밤에 미국에서 터진 거 얘기를 해야 돼서 제가 오늘은 그냥 전체적인 글로벌 이슈를 다룰 거고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영상 올리게 되면 한국 투자 어떻게 할지 한국 투자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고민 되게 많았는데 그 얘기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좀 글로벌로 제가 원래 많이 보는 오늘의 조만간 주제를 저한테 얘기하라고 하면은 그냥 대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글로벌리 모든 국가가 확장 정책이에요. 그 어떤 국가도 긴축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치권에서 그걸 용납을 하질 않아요. 당장 프랑스만 봐도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우리 더 이상 부채 낼 수도 없고 유지가 불가능하다 하면서 뭐 연금 개혁이니 뭐니 이런 말 꺼내자마자 폭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회수가 안 돼요, 지금. 그 어느 나라도 뭐 미래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합시다 그런 말 자체가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서 뭔가 돈을 많이 푼다. 그럼 우리나라 통화가 약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러고 있어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겠어요? 우리나라는 조금 예, 좀 개별 이슈가 좀 있죠. 지금 3,500억 달러 문제도 있고. 아무튼 저 미국도 저렇게 돈을 찍어내는데도 화폐 가치가 계속 저렇게 유지되고 있는 걸 보면은 그냥 전 세계가 다 뿌리고 있는 거예요. 뭐 유럽, 중국, 일본, 미국 어디 하나 긴축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진짜.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 보수니 진보니 그딴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아예 그냥 무조건 확장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인플레이션 시대예요, 정말. 금값이 괜히 4,000불까지 올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제가 진짜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 너무 답답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미국도 당장 이 M2를 보면은 뭐 양적 긴축한다고 이렇게 뭐 줄고 했는데 양적 긴축하니까 바로 줄었죠. 뭐 금리 인상도 하면서 줄고 있었어요, M2가. 근데 보시다시피 날아가고 있죠. 이거는 옐런이 싸놓은 똥이 엄청 컸죠, 사실. 24년부터 해가지고 원래 집권 여당이 그렇게 돈 뿌려가지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고 그게 저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 제가 그때도 그랬잖아요. 저 진짜 제가 경제 이 막 공부하고 이런 거에 회의감을 느꼈던 게 옐런이 그 단기국채 엄청 찍어내면서 RRP에 있던 2조 4천억을 땡길 때 그때 제가 한번 와 이거 진짜 미친놈이네. 이제 진짜 뭐 이렇게 앞뒤 볼 거 없이 그냥 진짜 이렇게 이 정도까지 하는구나 했던 그 회의감 한 번 딱 느꼈던 게 옐런 때 한번 또 했는데 요즘 트럼프가 하는 거 보면은 트럼프 집권한 지 뭐 얼마 되지도 않았죠, 지금.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근데 지금 트럼프 하고 있는 거 보면 어때요? 트럼프가 보수예요? 진보예요? 그런 거 없어요, 요즘. 민주주의예요? 저게? 제가 생각했을 땐 트럼프는 지금 왕이에요. 왕정이에요, 왕정.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진짜. 이게 제닌 옐런부터 어느 정도 선을 넘기 시작하니까 지금 보수가 당장 딱 잡자마자 트럼프도 지금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 막 내리잖아요. 이제 나의 마이런을 박아가지고 연준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게 지금 여기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이미 정치 이념 때문에 뒤가 없어졌어요. 진짜 보면은. 어떤 선을 지키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어차피 민주당 내가 지금 집권을 하더라도 어차피 또 몇 년 뒤면 또 저쪽으로 넘어가고 또 우리한테 또 올 때도 있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서로 어느 정도 선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뺏길 때도 있으니까. 그런 어떤 협치가 되고 막 이랬는데 요즘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전세 국가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딱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미국의 상황을 요 M2가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금값이 저렇게 난리가 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12만 불 가고. 그나마 오늘 지금 11만 불 정도까지 좀 내려온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비트코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나 단톡방에 계신 분들 중에 비트코인을 좀 잘 아시거나 그러면은 말씀 좀 해주세요. 저 이제 좀 공부를 해서 비트코인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5천 정도 지금 저쪽에 빼놨어요. 빗썸에다가. 그래서 일단 M2도 뭐 잘 올라가고 있고 YY로 보더라도 이미 플러스로 들어가서 24년부터 이미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날렸냐면 저기 뭐야 치매 노인 우리 바이든 형님께서 자기 대선을 위해서 재무부 장관 옐런을 이용해서 돈을 풀면서 부양을 했죠. 제 생각에는 이때 경기 침체가 저는 왔다고 생각해요. 이게 2분기 역성장 했는데 뭐 고용이 괜찮았으니까 그냥 넘어갔다. 왜냐면 엠버에서 그걸 안 냈잖아요. 이게 경기 침체입니다라는 땅땅땅 이걸 하지 않아가지고 조건이 몇 개가 충족되지 않아서 그때 경기 침체 판정이 나진 않았지만 저는 이때 났다고 생각을 해요. 23년도에. 근데 저 때 어마어마한 부양책 뭐 뿌려버리면서 이걸 다 들어 올린 거고 이제는 아예 플러스 전환이 돼서 M2가 다시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죽 돈이 많으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처박혀 있어요. 300bp도 안 돼, 지금.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계열을 넓게 해서 보면은 오히려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엄청 낮아서 뭐 진짜 저신용자들도 되게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 그 자체가 버블을 만들고 경기 침체를 유발한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는 항상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엄청 땅바닥에 처박혀요, 항상. 그래서 지금도 되게 비슷하게 오히려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돈을 빌리기에 너무나도 쉬운 상황. 지금 막 저 오픈 AI랑 난리 났죠? 오라클, 엔비디아. 지네끼리 서로서로 이렇게 순환 투자를 하고 있죠. 전 더욱 진짜 골 때렸던 게 저기 오픈 AI가 돈 받아가지고 AMD랑 또 막 뭐 한다 그러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한테 돈을 받아 오픈 AI가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AMD에 뭔가를 사. 이거 되게 웃기잖아요. 이게 AMD랑 엔비디아랑 어떤 관계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뭐 AI만 들어가면은 돈을 빌리는 것도 너무 쉽고 시장에도 유동성은 너무 넘쳐요. 그러다 보니 예, 요 보시면 지금 보면은 지주는 빠지거든요. 지주는 줄어들어. 근데 금융시장은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나스닥 어제 솔직히 작살나기 전까지는 근데 어제 진짜 크게 작살나긴 했네요. 4% 빠졌으니까. 오른 거에서 4.3% 빠진 거니까 엄청 크게 빠진 거죠. 오른 거에서 4.3%니까. 아무튼 제가 원래 10월 달에 지준이 이렇게 하락될 게 너무 뻔히 보였으니까 왜냐면 3월 달에 워낙 채권 발행 양도 많았고 TJ 채운다고 했던 게 8,500억 목표였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8천억까지 다 충전이 됐죠.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이 빠진 게 결국엔 TJ로 들어가 있고 TJ는 자금이 방출이 다시 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흡수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돈이 그렇게 많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돌고 있는 돈이 많진 않은데 증권시장은 뭐 증권시장, 비트코인 이런데 자산시장 쪽은 다 버빙돼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홍철 팀장이 최근에 나와서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뭐 블랙락이나 이런 사모펀드나 이런 쪽에서 레버리지를 엄청 튀기고 있다.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즘에 오토론 있죠. 예. 자동차를 담보로 해서 ABS라 그러는데 자산유동화증권. 그걸로 인해서 또 레버리지가 엄청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내 뭐 BMW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채권이 그럼 형성이 됐겠죠. 그 채권을 가지고 또 어디 가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그걸 담보로 잡아가지고 또 대출을 받고 막 이런 식으로 예, 자동차 쪽에서 ABS 발행 가지고 레버리지가 엄청 튀겨지고 있다. 막 이런 얘기도 엄청 많고 블랙락 쪽에서 뭐 문홍철 팀장이 얘기했던 그 얘기도 다 일맥이에요. 보면은 일맥이에요. 예전에 08년도에 있었던 그 뭐 MBS 채권 가지고 저 뭐 CDO니 막 이런 거 만들었던 합성 파생 상품 만들어가지고 계속 뻥튀기 했던 것처럼 지금 미국의 자산시장 쪽에서 비은행권 쪽에서 그런 레버리지가 엄청 튀겨서 신용화폐가 창출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혹시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제가 하는 얘기를 전혀 깜깜 무소식이었다고 하면은 제가 아까 먼저 오신 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깜깜 무소식이기에는 너무 많은 곳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요즘에. 그러니까 좀 자산시장에 좀 집중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이. 아무튼 요거는 좀 정확해지거나, 뭐, 문 팀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막 레버리지가 엄청 굴러가고는 있는데, 뭐, 터져도 한 3년? 4년? 그 정도 걸릴 정도로 좀 뒤쪽에 나올 것 같다. 근데 엄청난 시한폭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죽기 전에 분명히 한 번은 엄청난 크래시가 올 것 같습니다. 그 레버리지가 결국엔 청산이 돼야 될 테니까. 그래서 그런 비금융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레버리지 때문에 최근에 그런 자산시장의 급등이 나오지 않았나. 근데 레버리지 때문에 자산시장이 올라가다 보니 어제처럼 그렇게 하락할 때는 순식간에 청산이 되면서 마이너스 4% 찍었잖아요. 저는 막 그 정도까지 큰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전조 증상도 너무 많았고 시진핑이 이미 대두랑 뭐 아르헨티나와 관계 막 이런 거 가지고 조짐이 너무 많았어요. 아예 없다가 갑자기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너 관세 100%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도 4.3%가 빠졌다는 거는 그쪽으로 레버리지가 엄청 튀겨져 있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들 중에 보면은 코인 시장 쪽에서도 그 선물 쪽 파생 터진 거 얘기 많이 나오죠. 28조인가? 청산된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그 하루 몇 시간 만에 선물 시장 쪽에서 청산이 터졌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자산 시장 쪽에는 조금 이게 막 정상적인 유동성으로 이렇게 쭉 기업도 막 이익을 내고 그렇게 이렇게 들어올려지는 자산시장의 이렇게 형태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레버리지로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저는 어제 그 4.3% 빠지는 거 보면서 좀 더 확신을 하게 됐어요. 지금의 자산 시장이 저렇게 올라가 있는 게 엄청난 레버리지로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약간 모래성처럼 좀 쌓여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그걸 털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자꾸 나스닥도 2만 2천, 2만 3천 한번 다녀와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어제만 해도 거의 1000포인트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쵸. 거의 1000포인트 빠졌죠. 4% 넘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레버리지 청산이 좀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저는 어제 빠진 거는 그렇게 그냥 좋은 조정의 기회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GA 쪽에는 좀 많이 충전이 되어 있어요. 무려 8천억. 8천억이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뭐 셧다운 상황이고 해서 돈을 막 적극적으로 집행해가지고 나가기에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셧다운이 언제 풀리는지가 중요할 텐데 제가 셧다운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저쪽 주식하는 단톡방에서도 셧다운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그게 이 자산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로 언급을 안 하는 거는 그냥 쓸모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도 그랬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간당간당한 자산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게 좀 간당간당하게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급준비금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TG에는 계속 쌓여만 가고 있고 방출이 돼야 되는데 뭐 흡수했다가 방출되고 흡수했다 방출되고 요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좀 흡수만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에 좀 부담이 갔고 가뜩이나 고점 논란도 있었고 AI 가지고 저렇게 순환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좀 밀리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또 자산 시장에서 요즘 레포 시장 쪽 금리가 자꾸 IORB를 넘나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죠. 문호철 팀장도 이게 나올 때마다 이걸 보여주죠. 지금 달러가 시중에 없어서 달러 부족 현상 때문에 자꾸 금리가 튀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는데 7월 이후부터 기조적으로 올라갔다. 저는 그 말에 엄청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도 그런 시그널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요거는 이 지급준비금이랑도 굉장히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뭔가 3조, 지급준비금 3조가 터치되면은 조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준은 없어요, 사실. 누구한테 가가지고. 뭐 지급준비금이 얼마 이하로 빠지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몰라요. 뭐 19년도에 레포 발작이 일어났을 때 GDP 대비 뭐 7%까지 내려가니까 발작이 났었다. 지금 11% 정도 되거든요. GDP 대비 지급준비금이. 그럼 아직 엄청 넉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릅니다. 그 어느 누가 어떤 수치를 제시하더라도 사실 명확한 근거도 없고 어디서 터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3조 달러를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봤던 것 같은데 지금 3조 달러 깨고 슬슬 하회하기 시작했다. 2.99인가 막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3조 달러는 깨진 상황입니다. 근데 TJ 충전이 이제 거의 끝났죠. 그래서 그냥 지금 정도가 이렇게 유지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보면 끝에 보면은 지급준비금은 빠지고 TJ 충전되고 있는 게 딱 나오고 있고 시장의 유동성이 조금 빡빡한 상황에서 어제와 같은 그냥 이슈 하나에 좀 터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줍니다. 전 이건 별로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냥 요 지준 이슈가 훨씬 근본적인 원인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시계열 되게 넓혀서 보면은 지급준비금이 뭐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08년 이전에는 1000억 달러 정도였어요. 뭐 1500억 달러 지급준비금이. 그때는 이제 초과 지급준비금이죠. 지금이야 뭐 초과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어서 그냥 지급준비금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저 지급준비금 규모가 1000억 달러 오더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조 단위로 넘어와 버렸죠. 근데 이미 금융권 자체가 예전에 1000억 달러밖에 안 되던 게 지금 3조 됐으니까 엄청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08년 이후부터는 이렇게 풍부한 지급준비금에 맞춰져서 금융기관들이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확실히 유동성에는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과거 뭐 예전에 뭐 이랬는데 지금 풍부하니까 괜찮아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08년 이전에 한 그래도 08년 이후에 몇 년, 10년 내까지는 그 전에 어떤 논리들이 맞았을 텐데 이미 코로나 시기까지 겪고 나서부터는 풍부한 지급준비금에 맞춰져서 금융기관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확실히 3조 아래로는 유동성 자체는 빡빡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저는 지금 완전 롱 배팅이에요. 그냥 제가 이 유튜브 개설하고 나가지고 이렇게 롱 바이어스가 낄 수가 없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냥 무조건 오른다예요. 저는 지금. 저는 QE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올해 초에 QT 중단 관련된 영상 올릴 때 작성했던 장표를 그대로 들고 온 겁니다. 뉴욕 연준에서 공개 시장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계획으로 할 건지, 이런 보고서를 발간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GDP 대비,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지급준비금도 많이 필요할 테니, 보통 GDP 대비 지급준비금이 얼마 있는지에 따라서, 예, 이 공개 시장 조작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판단을 지금 연준이 하겠다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낸 건데, 보시면 12% QT 절반 감소 했어요, 실제로. 11% QT 종료. 11%를 전전분기. 그러니까 두 번 감축을 했죠, 지금 큐티가. 한 번 절반으로 하고, 한 번 더 내리면서 지금은 국채가 월 50억 달러씩, 50억 빌리언씩, 그죠, 50 빌리언씩, 이걸, 50억 달러죠. 50억 달러씩 국채 롤오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50억 달러는 그냥 없는 거예요. 시작할 때 얼마였어요? 600억 달러 국채, 350억 달러 MBS 채권, 요렇게 950억 달러씩 매월 처분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 MBS 350억은 냅두고, 국채만 줄이고 줄여서 월 50억 달러. 이거는 중단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600억 달러씩 월 600억 달러씩 하던 거를 12분의 1로 줄였잖아요. 50억 달러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단된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그럼 아싸리 그냥 중단을 해버리지 왜 안 멈췄냐? 지금 인플레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물론 제가 몇 달 전에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뭔가 연준이 좀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서 경제학 논리에 맞게끔 액션을 취할 거라는 전제가 있다고 하면 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맞을 텐데 아시다시피 막 마이런 꽂고 하는 거 봐가지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트럼프가 연준을 장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 11%인데 QE 시작이 가능할까? 이 얘기가 요즘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11%는 깨진 상황입니다. 일단 10.9%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연준 이사들이 나와가지고 말하는 거 보면은 지급준비금 아직 풍부한 수준이다. 이 왼쪽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지준. 높은 지준 기준으로 했을 땐 11%면은 이거 아닙니다. 큐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풍부하다고 파월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보험원 같은 경우에는 희소한 수준까지 큐티를 진행해서 밸런스 쉿을 축소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엄청 보수적인 입장인 거죠. 매파 입장인 거고. 근데 보험원은 뭐 그렇게 메인은 아닌 것 같고, 보험원은 언제든지 입장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정치적인 스탠스도 좀 가지고 있는 분이어서. 그나마 좀 공신력 있는 게 크리스토퍼 월러 당연히 엄청 그거 있죠. 지금 하한 2.7조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조 깔짝 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아직도 3천억 달러의 룸이 있기 때문에 월러도 그렇게 크게 QE에 대한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연준 이사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냥 트럼프가 할 것 같아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없잖아요. 그냥 할 것 같다는 게 어딨어. 근데 트럼프가 하고 있는 행보가 그냥 할 것 같아요. 뒤쪽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어, 향후 몇 년간의 투자에 가장 중요한 거는 트럼프의 의중이에요. 실제로 올해 내내 트럼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 지구의 자산 시장을 흔들고 있죠.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저는 그게 몇 년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 봐서는 QE를 해서 장기 금리를 끌어내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확신하냐면, 예, 전 100%라고 생각합니다. 100%. 인플레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유가 얼마인지 아세요? 심지어 어제 더 작살났죠. 어제 4%인가 빠져가지고 아무튼 60불이 안 돼요. 아니, 금이 저렇게 날아가고, 구리도, 예, 5, 5.3 정도까지 막 찍고 올라갔었죠. 어제 보니까 좀 내리긴 했는데. 비트코인도 오르고. 그냥 아무튼 모든 자산 시장이 다 오르는 와중에도 어떻게 된 게 유가만 찍어 눌러져 있어요. 유가는 단순히 CPI나 PC에서 에너지 부분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원유, 천연가스 그런 거 그런 예, 원유 자체가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이곳저곳 뭐 트랜스포테이션도 있을 수 있고 뭐 대중교통 뭐 하다못해 플라스틱 산업의 원자재 가격도 오를 테니까 그냥 그런 전반적인 모든 상품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원유라는 것 자체가. 근데 트럼프가 그거 하나는 무조건 찍어 누르고 있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튀어오르지 않는 거예요. 원유 가격을 찍어 눌러서.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야, 내가 지금 금리 인하도 엄청 할 거고 QE도 결국엔 해낼 거야. 근데 그럼 이제 인플레 막 걱정 니들 할 거 같지? 다 필요 없어. 내가 원유 하나 찍어 눌러가지고 인플레 안 오게. 그러니까 저 숫자만 안 오르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CPI 숫자만 안 오르는 거예요. 그 숫자가 오르면은 장기금리가 올라가니까. 왜냐면 장기금리에는 예, 그 텀 중에 기대 인플레라는 게 있죠. 그 기대 인플레를 찍어 누르는 거죠, 그냥. 인위적으로. 이게 어떤 한 개인이 그렇게 누를 수 있다는 게 되게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트럼프가 지금 뭐 민주주의고 뭐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왕 같아요, 왕. 저는 트럼프 코인 발행할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 1국에 천조국의 대통령이 지 이름으로 된 코인을 발행해서 돈을 모은다고? 지 부인으로 이름 코인 만들어서 돈을 모으고? 멜라니 코인? 저는 그거 보고 진짜 이 사람이 진짜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뭐 그냥 제왕적 통치를 하고 있다. 미국이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왕을 모시고 있어요, 왕을.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는 게 아무튼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향후 트럼프 집권하는 동안에는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GDP 대비 지급준비금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연준 이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 봐서는 QE를 할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트럼프가 할 것 같다. QE까지. 베센트가 나와서 하는 얘기하면은 베센트도 이미 장기 금리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걸 인지했다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건 그냥 기준금리가 아니라 장기 금리야. 장기 금리를 내려야 돼.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도 지금 바이백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재무부가 되게 적극적으로 장기 금리를 누르기 위해서 이미 하고 있다. 트럼프의 손발이. 근데 이게 웃긴 게 지급준비금 대비 GDP잖아요. 근데 지급준비금은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 GDP는 되게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죠. 지금 애틀랜타 GDP 나오 들어가서 보면은 3.8% 나와 있습니다. GDP는 엄청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가 분모가.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비율 자체가 뭔가 구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까지 지급준비금이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설령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QE는 할 것 같다. QT를 그럼 먼저 멈춰야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년 6월부터 24년 5월까지 950억씩 국채 600억.
양적 긴축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한번 QT 절반으로 축소시키면서 600억씩 축소하던 거를 250억씩. 제가 작년에 봤을 때 연준 대차대조표에 들어가 있는 요 MBS 채권을 하나하나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만기를 보면은 엄청 멀어요. 먼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양적 긴축이 롤오프란 말이에요. 만기에 도래한 걸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럼 만기에 도래하는 게 있어야 MBS 양적 긴축이 진행이 될 텐데 그게 모자라요. 그래서 실제로도 MBS 채권이 줄고 있는 거는 그냥 MBS를 발행했던 채무자가 돈을 갚고 뭐 다른 대출을 받던가 해가지고 상환하는 경우에 중도 상환. 그러지 않으면은 이거를 롤오프를 할 수가 없어요. 양적 기축을. 실제 그래서 지금도 MBS 한도가 305, 그러니까 한도입니다. 한도. 상한 최대 350억 달러를 축소하겠다.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거 보면은 한 200억 달러 수준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월. 국채는 50억씩 꼬박꼬박 하고 있고. 근데 50억이면 아까 말했다시피 12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이미 중단이 된 상황이다. 다만 인플레가 걱정돼서 그냥 QT를 종료는 안 시키고 남겨만 놨다. 혹시나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늘려야 하니까. 근데 QE를 하고 있다가 QT를 하는 거는 너무 시장에 충격이 크니 그냥 QT를 유지만 시켜 놓는 정도에서 이렇게 그냥 굴러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려면은 양적 긴축을 그러니까 멈추는 게 나와야겠죠. 양적 긴축이 이미 멈췄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 판단입니다. 국채 600억에서 50억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멈춘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장은 만약에 QT가 중단된다고 하면 우리 이제 QT 안 할게라고 하면은 엄청 크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산 시장에서 엄청 급등할 거라고. 죄송한데 애기 우는 소리가 혹시 마이크에 들어가나요? 아, 오케이. 예, 그래서 저는 QT 종료가 먼저 나와야겠죠. Q2를 하기 전에. 근데 저는 이게 이미 중단돼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무려 월 400억 달러씩 축소되고 있던 QT가 중단이 되는 거니까 자산 시장은 한번 거기서도 한번 펌핑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장기국 자, 근데 채권 투자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대인플레이션 시기에 채권에 투자한다? 이건 완전 헛발질이긴 해요, 솔직히. 저는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본인이 뭔가 투자를 이제 시작하고 싶다고 하면은 저는 지금만큼 좋은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반 고기반. 근데 어떻게 된 게 부동산은 대출이 막혀가지고 야 진짜 깝깝하게 되긴 했네요. 그래서 아무튼 먼저 QT가 종료가 돼야 되는데 종료될 때 자산시장에 한번 큰 뭔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다음 FOMC 다다음 FOMC 뭐야 그러니까 올해 두 번 남았네요. 그 FOMC가 뭔가 큰 변곡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QT 중단한다고 하면 QE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 좀 보수적인 분들은 그냥 그거 보고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QT를 중단한다고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QE를 한다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에. 환율은 한국 투자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히 할게요. 근데 아무튼 어제도 보면은 달러 인덱스는 빠졌는데 원 달러 환율만 이렇게 오르는 거 봐서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뭔가 부정적인 시각이 우리나라에 대한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벌써 괴리가 막 벌어지고 있죠. 1년만 놓고 봐도 확실히 지금 오버슈팅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뭔가 이슈가 생기고 있다, 별도의. 당연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99% 3,500억 달러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 거에 대한 그 이슈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뛰고 있는 거고 더 웃긴 거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주식시장에 지금 매수가 붙고 있는데도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진짜 특이한 경우예요.
주식시장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거 1450원 그냥 뚫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외국인들 들어와줘서 요거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다.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다시 얘기할게요. 자세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이렇게 상세히 보면은 이렇게 좀 괴리가 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와 전혀 뭐 괴를 같이 하고 있지 않아요. 훨씬 빠르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물 금리랑 이 달러 인덱스랑 보더라도 달러 인덱스가 또 약해지다가 최근에 돌려가지고 다시 98인가까지 올라왔죠. 네, 98.8이죠, 지금.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좀 잘 맞아서 들어갔던 게 이게 언제부턴가 좀 안 맞더니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특히 25년 요 3월, 4월 그 관세 이슈 그때 이후로는 달러 인덱스가 대폭 내려가 있어요. 근데 요게 과거에 트럼프가 17년에 그거 관세 이슈 한번 터뜨려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도 중국 쪽에서 위안화 절하를 통해서 통화 절하로 그냥 다 상쇄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관세를. 그러면서 이제 물건 막 집어넣고 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결과론 쪽입니다, 이거는. 결과론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트럼프도 자국의 통화를 약세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 부단히 노력을 했고 실제로도 달러 인덱스가 장기 금리 대비해서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러나 저러나 낮은 수준을 하기 위해서 성공은 했다. 그게 실제로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빠져 있고 장기 금리와 궤를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행보를 보면은 관세 이슈 다음에 저는 그럼 앞으로 이제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도 달러를 엄청 찍어내가지고 부양책을 쓰니까 달러가 원래 약해져야 되는데 달러 이외의 통화들도 다들 자국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돈 풀기에 급급하다 보니 달러만 약해질 수가 없다. 달러가 푸는 만큼 다른 국가들도 많이 풀기 때문에 굳이 뭐 약해지거나 강해지거나 뭐 그럴 것도 없이 그냥 100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크게 변동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예전처럼 막 이렇게 막 110을 뚫고 올라간다던가 이런 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엔화가 지금 저쪽 여성 총리분이 되면서 지금 엄청 약세로 돌았죠.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엔화를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약해지고 있는데 엔화도 엄청 약해지면서 저는 150엔을 다시 뚫을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제 엔화가 많이 녹았죠. 아닌가? 원화도 1430원 가 있어가지고 이게 비슷하겠네요. N1 환율로 했을 때는 어차피 달러 중간에 매개체로 해가지고 환율 정산이 되니까 한 940원 정도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그래서 엔화는 어디 투자를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금요일에 선물 시장에서 6% 정도 빠졌으니까 기회 되면은 살 거예요. 일본 지수 자체를 살 겁니다. 윗방향으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본도 결국에는 긴축으로 하려다가 작살나가지고 지금 다시 2차 아베노믹스로 넘어간 거잖아요. 프랑스도 긴축하려다가 바로 몇 주 안 돼가지고 지금 내려간 거죠. 경질된 거죠. 지금 그렇다니까요. 전 세계가. 긴축을 조금만 할라 치면 정치적으로 이슈가 생겨요. 국민들이 용납을 하질 않아요. 그거를. 이거는 뭐 좌파, 우파 이런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엔화에서 이어져. 일본에서도 그게 발생이 되면서 뭔가 강세로 만들어서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죽이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올해 초부터 내내 엔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결국엔 다시 아베노믹스로 넘어가면서 약세로 될 것 같아요. 근데 엔화가 약세되는 만큼 주식시장에는 좋을 테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현재 들고 있는 엔화는 다 윗방향에다가 박을 예정입니다. 근데 그 총리가 여성 총리가 당선이 되고 월요일에 갑자기 4.8%인가 떠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못 샀는데 월요일에 만약에 지금 이슈 가지고 뭔가 생긴다고 하면은 천천히 니케이 윗방향으로 예,
매수하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엔화는 그냥 계속 한 번 더 약해지는 방향으로 쭉쭉 움직이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유만 지금 꼬라박고 있습니다. 59불. 골드 4천 뚫었고, 코퍼 내려왔네요. 5불 원래 뚫었었는데, 금요일에 여기도 4.6% 빠졌네요. 여기도 많이 빠졌네요. 저 원래 5불 넘은 걸로 봤었는데, 가솔린, 크루드 오일 빠진 거가 원유 빠진 것처럼 가솔린도 지금 22년 이후로 역대 최저 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부분은 확실히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안 오르지. 그러니까 숫자만 저는 그냥 컨트롤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걔네들 생활은 되게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원자재 다 오르고 비트코인, 뭐 주식, 부동산 안 오르는 게 없는데 유일하게 안 오르는 게 원자재 중에서 WTI, 가솔린. 이것만 잡아두면은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누르는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올랐단 말이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통 보는 인플레가 YOY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반영이 된 상황이에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지표는 그 작년 대비 숫자가 막 높게 찍히거나 이러면서 한번 해가 지나가 버리면은 그냥 가격은 올린 상태에서 찍히는 숫자는 전년 대비 얼마로 찍히기 때문에 이미 한번 업서빙이 된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저는 이미 충분히 인플레가 많이 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하고 있어요, 저는.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그냥 너도 나도 돈을 찍어내기에 바쁘다. 다만 이 부채, 정부의 부채를 어떻게 없앨 건가? 그게 좀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일본은 뭐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일단 일본이 들고 있는 해외에 뿌려져 있는 자산 시장 자체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냥 그걸로 버텨도 버틸 수는 있겠죠.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산 얼마를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아마 일본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나 뭐 그리스, 이탈리 뭐 여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프랑스도 작살나 있고 미국도 이미 100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뭐 47이라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가계가 대출이 많죠. 그래서 제가 이 사진들을 왜 들고 왔냐면 요즘 정치권이 긴축 얘기만 하면은 물갈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지금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부양책을 주창하는 게 맞다. 트럼프도 지금 부양책 얘기하고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보수인데. 트럼프 되게 극보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양책 얘기를 많이 하죠. 돈도 많이 뿌리고. 지금 심지어 관세로 얻은 수익을 뭐 국민들한테 뭐 얼마씩 나눠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뭔가 포퓰리즘적인 부분은 예, 극보수인 트럼프가 한다? 이미 그것만으로도 저는 사실 지금의 뭔가 정치 이념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 원래 제가 목요일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금요일에 갑자기 트럼프가 그런 건 아니고 시작이 지금 뭐였냐면 4월 그 분쟁 관세 전쟁 할 때 중국이랑 4월에 트럼프가 그때 뭔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항만 수수료 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중국이랑 화해하면서 180일 유예를 했는데 4월에서 6개월 180일이니까 6개월이잖아요. 6개월 지금 지난 게 지금이란 말이에요. 10월. 근데 그걸 연장을 하던가 취소를 한다던가 해야 되는데 트럼프 정부가 셧다운 들어갔죠. 그래서 중국이 뭘 했냐면 중국도 야 그럼 우리 거에 되는 것도 항만 수수료 물릴게. 니네 뭐 돌아오고 막 이러는 거. 그걸 이쪽에서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 자체는 그 트럼프가 4월에 했던 항만 수수료 유예가 6개월짜리가 만기가 오고 있었는데 셧다운에 들어가 버려서 중국도 항만 수수료 막 뭐 개정하고 이래가지고 물리는 걸로 바꾸고 있었고 또 하나 되게 웃긴 게 아르헨티나 이 사람 뭐더라? 이 사람 되게 보수 그거거든요. 이 200억 토마스합 해줬어요.
우리나라는 안 해주는데 아르헨티나는 해줬어. 왜 해줬냐? 정치적 그거는 정말 제발 내 댓글창에다 쓰지 마세요. 트럼프가 하는 거 보면은 그 자기랑 똑같은 보수한테 엄청 그게 있어요. 뭐라 그래야 되지? 밀레이. 밀레이 되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에 대한 뭔가 그런 걸 보내는 게 아니라 트럼프라는 개인이 밀레이라는 이 개인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런 트위터 날리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 실제로도 200억 달러 통화 수합해줬고 밀레이 당선되자마자 뭐야 뭐 부도가 나네 뭐네 막 이런 달러 부족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가가지고 국민들한테 얘기하기도 좋잖아요. 야 내가 가가지고 트럼프한테 200억 달러 받아왔다. 더 웃긴 거는 보통 통화 수합은 저기 중앙은행이 해줍니다. 미국이었으면 연준이 해줬어야겠죠. 보통 중앙은행 간의 통화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아르헨티나에 해줬던 거는 재무부가 해줬어요. 재무부가 연준이 아니라 재무부가 200억 통화 수업을 직접 해줬습니다. 꽂아줬어요. 이런 애정을 보내고 막 돈독하게 잘 지내는 것처럼 했는데 뒷공무니로 대두 수출을 중국이랑 계약을 합니다. 이 대두가 보통 중국인들이 돼지고기를 워낙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돼지고기 사료로 많이 쓰이는데 원래는 미국한테서 대두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중국 놈들이 아르헨티나한테서 대두를 수입하는 걸로 계약을 체결을 해버려요. 이제 미국 쪽에서 대두 수출을 중국으로 넘겨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 그거를 아르헨티나 쪽에서 뒷방을 쳐버립니다. 선빵. 그래서 이런 사건의 개요로 지금 예, 히토리 통제 날리고 트럼프가 관세 100% 날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어요. 이 앞단에서 이미 이 밀레이 가지고도 이런 뭐 러브콜을 보냈는데 뒷방 맞아가지고 지금 대도 수출 이쪽으로 받고 이게 베센트한테 문자가 갔나 그랬어요. 미국 뭐 농수산부 장관이 베센트한테 문자로 간 게 어떤 기자한테 사진 찍혀가지고 나왔는데 야, 저 새끼 중국이 아르헨티나한테서 대두 수출을 한다더라. 그 찡찡대는 문자가 언론에 노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슈가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중국이랑 미국이랑 이미 분쟁이 앞단에서 엄청 많았어요. 갑자기 금요일에 터진 게 아닙니다. 중국이 이미 너무 선을 넘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단에서 이게 금요일에 터진 이슈가 갑자기 터졌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조금 정보를 지금 좀 적극적으로 수집하지 못하고 있다고 예, 판단을 해야 됩니다. 뭐 이게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런 앞단에 이미 물밑에서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코스피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4%나 있어요. 근데 보면은 제가 금요일에 진짜 외국인 애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이 들 만큼 위로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손실을 보는 콜 옵션을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 올라간다고 베팅을 한 거죠. 풋 옵션은 내려가면 수익이 나는 풋 옵션은 엄청 큰 규모로 옵션 첫 거래일에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그러니까 현물은 또 사고 선물은 팔았으니까 이거는 뭐야 현선물 쪽에서는 뭐 그렇게 증시에는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옵션 쪽 베팅 자체가 아랫 방향으로 되게 치우쳐 있어서 저는 곧버스를 일부 해지로 넣어놓고 지금 주말을 넘어온 거고요. 제가 요번 달에 곧버스 2번 샀거든요. 세 번째 산 거죠, 이제. 들고 있는 게 자꾸 물리다 보니까 해지용으로 곧버스를 계속 일부 편입을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다 실패했고요. 그게 이제 이 뭐야 금요일에 엄청 손절하고 엄청 단타로 돌려가지고 잠도 못 자고 돌려서 겨우 그거 멘징하고 마지막에 제가 곧버스로 그냥 들고 세 번째 해지 하려고 곧버스 들고 금요일 장 마감한 건데 세 번째 해지가 드디어 이제 성공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들고 있는 현물 포지션은 깨지겠죠, 당연히 지수가 내려가니까. 그래도 저는 최대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주식이 현대 엘리베이터랑 SK인데
그나마 좀 지수 베타값 자체가 좀 낮은 거예요. 지수 변동폭 대비 주식의 변동폭이 그나마 좀 적은 애들로 편입이 되어 있어요. 둘 다 뭐 배당 주기도 하고 지주 성격을 가진 거여가지고 예, 해지 30% 정도 해지돼 있으니까 근데 곱벗으니까 예, 딱 그 더블 맞죠? 30%니까 곱하기 2 하면 60 나머지 70이니까 거의 1대1 똔똔이 돼서 아마 상쇄되지 않을까 예,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올해가 아니라 앞으로 한 2, 3년 동안에는 특히 중간 선거 있는 내년까지는 트럼프의 의중이 중요한데 제가 판단한 트럼프의 의중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연준을 장악할 거예요. 근데 연준 장악이 솔직히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연준은 사기업입니다. 철저한 사적 자금으로 마련된 뭐라 그러나 페더럴 시스템이라 그러죠. 제도, 뱅크가 아니라 센트럴 뱅크라고 안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중앙은행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감이 좋지 않다고 해서 뭐 없어졌다 부활했다 하는 과정 속에서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전 국민한테 영향을 주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게 사적 자금으로 모여서 만들어진 FOMC라는 곳에서 금리를 결정한다? 그나마 정부의 통제를 받기 위해서 이사회, 보더를 임명하는 거는 청문회를 통해서 임명을 하죠. 그래도 철저하게 연준은 예, 그냥 사적 자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 이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국가기관이죠. 일본의 BOJ도 국가기관이죠. 그러니까 달라요, 아예 그 성격 자체가. 근데 그냥 자기 대통령이 여기 연준을 장악한다? 좀 이상한가요, 이거는? 한 나라의 금리를 결정하는 게 대통령, 어떻게 보면은 공적인 인물이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사금융들이 지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쏙닥쏙닥 해서 하는 게 맞을까요? 뭐가 맞냐는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국가 관리 아래에 두는 게 맞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요. 뭐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어쩌고 저쩌고. 그건 중앙은행일 때죠. 국가기관일 때. 그럴 때는 정치권이랑 분리를 하는 게 맞는데 미국만큼은 아니라고요. 페드라는 거의 특성상 트럼프가 하는 게 트럼프가 하든 뭐 저기 시티은행 뭐 JP모건 이런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든 뭐 저는 그렇게 뭐가 맞니 틀리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가 분명히 지금 마이런 꼽는 것만 봐도 예, 연준은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금리 인하도 할 거고 인플레 인플레 필요 없어요. 그냥 BLS 또 장악해가지고 숫자 뭐 좀 움직이고 해서 인플레 높게 안 나오게끔 조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 단기 금리 인하도 해서 유동성을 풀겠지만 장기 금리도 당연히 컨트롤하기 위해서 QE까지도 저는 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인플레? 인플레 필요 없어요. 그냥 WTI 찍어 누르고 원유, 유가 찍어 누르고 가솔린 찍어 누르고 에너지 쪽만 찍어 눌러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상실시킬 수 있다. 분명히. 그리고 부채 감소시키려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일본한테 5,500억, 우리나라한테 3,500억. 야, 우리 원래 국가가 돈이 필요하면은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부채를 정부가 들고 가잖아요. 근데 이건 뭐 깡패도 아니고 다른 나라한테 야, 네 이름으로 대출해서 나한테 돈 줘. 깡패가 여러분 양아치가 길에서 삥을 뜯는데 저 돈 없는데요 했더니 야, 지금 네 휴대폰으로 빨리 대출 받아가지고 나한테 돈 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 자국 화폐잖아요, 달러가. 그러니까 자기가 윤전기 돌려서 찍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자기 국가 정부 부채가 올라가니까 남의 이름으로 그걸 쓰겠다 이거예요. 니네 부채. 이거 우리 부채 아니야. 달러 내가 윤전기 돌려서 할 수 있는데 하나에 10센트 하는 거 100달러짜리 찍어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네 이름으로 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채 관리는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원래 QRA에 나와 있던 3분기 채권 발행량도 어마어마한데 진짜 잘 소화한 거예요. 그 돈이 많으니까 지금 바이백도 잘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4.0까지 또 내려와는 있는데, 근데 그나마 자경단이 이걸 좀 컨트롤을 해서 4%좀 넘게 놀고 있지 않나. 4% 아래로 진짜 안 내려오죠. 지금 장기 채권이. 저는 계속 안 내려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되게 나중에 내려갈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QT 중단이 먼저 되어야 되고 실제로 될 것 같다. 그 리쇼어링 하고 있죠. 투자 유치하면서 공장을 자기네 국가로 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고용 창출. 이걸 다 할 수 있냐고? 다 하고 있다고요, 지금. 트럼프가. 왕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부럽지 않아요? 이게 미국인이면, 내가 미국인이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 학교 일진인데 얘가 나랑 친해. 그런 느낌 아닐까요? 내가 미국 국민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밖에 나가가지고 다 때려부시고 다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 물론 지도 주머니에 인마이 포켓 엄청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코인을 그렇게 발행하는 게 저는 진짜, 야, 저는 진짜 이거 진짜 개또라이다, 이거 진짜. 제정신이 아니다, 진짜. 근데 이 양반이,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가 지네 가족 돈으로 뭐, 그 관세, 4월에 관세 이슈 막 터뜨릴 때도 선물 포지션, 매도로 잡고 막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자기가 그런 발표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공적으로도 되게 어떻게 보면 잘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스테이블 코인도 당연히 부채 감소로 들어가겠죠. 다 일맥입니다, 일맥.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종합하면은 진해 시장에는 유동성을 미친 듯이 풀겠다. 근데 진해가 찍어내는 게 아니라 남의 나라한테 야, 네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우리나라한테 투자해. 네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돈은 일단 그 유동성은 우리나라로 끌고 들어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일단 미국장은 무조건 롱입니다. 근데 조정이 한 번은 온다. 저는 제가 금요일에 빠지기니까 이미 몇 주 전부터도 말씀드렸지만 전 나스닥이 한 번은 조정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 코스피도 3,300, 3,200 정도까지는 한 번 찍고 와야 될 걸로 보고 있고 나스닥 23,000, 심하면 22,000, 그 정도까지. 근데 그거는 바이더팁 할 기회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렇게 기회를 준다면. 제가 지금 일본 투자하고 싶은데 일본 아마 월요일에 크게 밀릴 거거든요. 그럼 전 투자할 거예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국내 투자 포인트가 훨씬 중요한데 금요일에 하필이면 저 이슈가 터져가지고 당장 지금 요거 하는 것만 해도 벌써 1시간 했거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전 세계가 확장 정책 펼치고 있는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자국민들의 민심 때문인지 아니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지. 이거는 그 레이 달리오의 그 영상 아시죠? 제가 그 인생을 바꾼다는 영상. 어떤 패권국의 순환에 관련된 영상인데 그거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민주주의도 결국에는 민주주의, 뭐 자본주의 어떤 한계가 있다고 봐요. 특히 양극화.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어떤 그 한계가 이제는 임계치까지 온 게 아닌가? 그게 미국에서도 그 바이든 당선됐을 때 트럼프가 공화당 국회의사당 막 난입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전 그때부터 좀 느꼈어요. 이제 어떤 보수와 진보의 극단적인 이게 그러니까 너무 양극단으로 갈라서 버리는 바람에 어떤 협치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근데 그게 꼭 미국뿐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보면 되게 그렇죠. 이제 이게 뭐 보수인지 진보인지도 되게 모호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인을 안 해요.
그 선을 자꾸 넘어. 어떤 그 선을. 당장 우리나라도 계속 선을 넘었죠. 그래서 이 엄청난 사달이 났고. 근데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기조적으로 어떤 이데올로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근데 그게 진짜 되게 신기한 게 대륙과 대륙을 건너서 이렇게 막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당장 우리나라도 그랬고.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양극단으로 가 있어요. 이 민주주의가 그런 게 아닌데, 원래. 너무 양극단으로 아무튼 치우쳐져서 더 이상 현 체제 자체가 버티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돈 푸는 거. 보수고 진보가 없어. 일단 돈 풀어야 돼. 그래서 저는 이건 그냥 기조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 글로벌리 대인플레이션 시대에 대비해야 하고, 트럼프가 유가만큼은 누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산시장 인플레이션과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에 괴리가 발생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시차를 두고 체감 물가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숫자 마사지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 간 친구들, 일하러 간 친구들이나 여행 간 친구들한테 물가 물어보면은 그냥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스타벅스 가서 5만 원 나온다니까? 스타벅스 갔는데. 뭐 대단히 산 것도 아니에요. 커피에다가 뭐 샌드위치 사가지고 먹는데 5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이미 높아요. 서민들 물가는 엄청 높은데 그 높은 물가가 작년에 이미 숫자로 통계학적으로 찍힐 땐 거. 뭐 재작년에 작년 그러니까 24년에 찍힌 건 23년 대비 찍힌 거잖아요. 이미 그때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그거는 숫자로 이미 털어냈어, 이미. 그 9.1% 찍히고 할 때 이미 털어냈어, 한 번. 그 다음에 23년에 또 한 번 털어냈고, 25년에 또 한 번 털어냈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이미 올라온 상황인데, 숫자로 봤을 때 전년 대비, 전월 대비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앞에 숫자들에서 이미 반영이 돼서 넘어왔다. 한 번 15,000원이 된 국밥값은 내려가질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 물가에서는 확실히 부담이 되겠죠. 두 번 먹던 거 한 번 먹을 거고. 트럼프가 유가를 누르는 긍정적 요인과 환율로 인해 부정적 요인이 공존하는데 우리나라 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물가도 사실 엄청 높죠. 우리나라 물가 되게 높지 않아요? 실제로 나오는 숫자 대비해서? 저는 되게 높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물가? 이제 이게 제가 이제 뭐 집에 오래 있고 애기들 뭐 그런 거 사러 자꾸 밖에 나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물가 엄청 높은데? 근데 숫자로 찍히는 건 엄청 낮죠?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 어떤 통계가 모든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쓰는 제품들을 이렇게 다 모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와 실제 물가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정도라고 보고 있고 트럼프가 유가 눌러줘서 우리나라도 그나마 되게 이득을 보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관세 이슈 때문에 하필이면은 관세나 막 이런 거에 관세는 누가 뭐래도 장벽이죠, 무역에는.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나는 나라인데 무역량이 줄면 우리나라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수입 물가는 당연히 줄었겠지. 근데 뭐 수출이 잘 돼야 환율도 괜찮을 텐데 환율이 적고라지로 돌고 있으면은 원유를 사올 때는 달러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달러로 환산하면 다시 오른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둘이 예, 상쇄가 많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는 망해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솔직히. 근데 이번에 그 돈 풀면서 10만 원? 20만 원 막 그런 거 있죠, 지금. 계속 돈 풀고 있는 거. 그거 돈 풀어가지고 조금 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 제가 자영업하고 있는 친구들 만나가지고 얘기만 해봐도 최근에 그 민생지원금 이것 때문에 매출이 엄청 늘었대요. 아, 눈에 띄게. 저는 우리나라도 물가도 오르고 자영업은 다 망해가고 있고 진짜 개작살난 줄 알았는데 최근에 그 민생지원금 풀어서 그래도 많이 돈이 돌고는 있나 봐요. 진짜 매출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편의점 하는 친구 이렇게 포스 보면은 매달 매출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프로. 근데 그거 보여줬는데 아예 압도적으로 달라졌어요, 그냥.
유가가 낮은 거는 당연히 긍정적이죠.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유가가 낮은 건 우리나라 물가에는 무조건 좋다. 환율 때문에 상쇄되는 부분이 있어도 유가가 훨씬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 미국 투자에 있어서 이번 조정이 얼마나 갈 것 같나요? 달러 비중이 높은데 월요일부터 바로 진입하면 좋을지 아니면 나스닥 13,000, 12,000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아, 이건 정확히는 모르죠. 근데 당장 금요일 장 마감하고 나서도 트럼프가 나와서 만날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말 바꿨단 말이에요. 또 타코 했단 말이에요. 쫄아가지고. 그래서 월요일 장 딱 열리자마자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선물 7시 열리자마자. 그거 보고 진입해야죠. 근데 뭐 조정이 그렇게 크진 않아가지고 월요일까지는 한 번 더 빠질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 트럼프가 타코 발언을 한 뒤에도 비트코인 시장 보니까 그렇게 반등이 크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단순히 벌써 이미 앞단에서 너무 많은 일들이 이미 진행이 됐어요.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서로가 많이 밟았어요. 항만 수수료 원래 취소해줬어요. 그러니까 유예 결정을 해줬어야죠. 근데 그거 안 했고. 그래서 중국이 뒷방으로 항만 수수료 하고 있었고, 밀레이는 그 와중에 트럼프한테는 우리 보수 막 어쩌고저쩌고 해놓고선 200억 홀랑 받은 다음에 뒷방으로 미국 쪽에서 중국에 수출 못하게 이거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뒤로 얘기된 게 많아서 단지 금요일에 했던 발언 하나만 가지고 4% 빠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에서도 계속 긴장감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든 지금은 몰빵은 힘들고, 쇼패팅은, 예, 절대 그냥 하지 마세요. 저도 지금 그 고버스 사는 거 세 번째 겨우 한 번 해치 성공한 거란 말이에요. 또 모르지 뭐 월요일에 갑자기 발언 바꿔가지고 고버스에서 수익이 안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미 앞에서 두 번, 예, 몇백 잘렸어요. 해치 실패. 나머지 들고 있는 물량이 좀 있다 보니까 저는 해치는 걸긴 했어야 됐어요. 아무튼 바로 막 뭐 이렇게 몰빵해서 들어갈 부분은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다음 주 중순 수요일까지는 조금 긴장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이펙에 아마 그 중국 상대로 협상할 때 레버리지 가져가려고 요런 일련의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네, 변화하는 세계 질서 맞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엔도 강해질 거라 생각했고 저 또한 엔의 비중이 꽤 큽니다. 형님 말씀처럼 엔이 좀 녹았는데 다카이치 되고 나서 일본 정치권 내에서 니케이 5만까지 올리겠다는 어떤 기사도 접한 것 같습니다. 혹시 올해 니케이 방향 윗방향으로 해야죠. 무조건 윗방향입니다. 그래서 다카이치 되고 나서 5%, 6% 정도 올랐죠. 근데 지금 선물 시장 보니까 6% 정도 빠졌거든요. 일본. 그러면은 저는 만약에 갭으로 막 그렇게 5%, 6% 밀려가지고 시작된다고 하면은 살 거예요. 윗방향으로. 윗방향입니다. 윗방향. 이제 아랫방향은 없는 거예요. 제가 계속 눈이 얘기하지만 인버스는 이제 없는 거예요. 인버스 투자는. 저는 단타로 한 거예요. 단타로. 금요일에 아까 보여드린 이거 있죠. 이거. 이거 보고 단타로 들어갔던 거예요. 외국인이 쇼패팅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수가 올라가가지고 그 괴리를 따먹으러 들어간 겁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트레이딩 하는 거 아닌 이상 쇼패팅은 그냥 무조건 하는 거 아니에요. 엄금. 제가 몇 달 전부터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엄금이 엄금. 절대 하면 안 돼, 쇼패팅은. 그래서 니케이도 예, 그냥 윗방향. 저도 놀고 있어요, 그냥. 그쵸. 이거 그냥 무조건 롱이에요. 제가 그 부채 대차대조표도 엄청 확대하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올해. 저기, 정권 바뀌고 나서. 물론 뭐 민주당이, 그러네.
쇼패팅 할 때도 좀 강하게 썼네요.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올해 중순부터 계속 하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쭉 적고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게 지금 마이크가 울리네. 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울리나요, 지금 제 마이크? 이게 왜 울리지? 아, 이거 그냥 제가 이거 지금 사실 이 뭐야 S펜으로 해볼라 했는데 제가 대차 대조표 확대하라고 했던 게 이게 제 친구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근데 얘가 산 부동산이 아, 죄송합니다. 애가 울어가지고 잠깐 갔다 왔어요. 제 친구 포트폴리오가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 4억짜리를 샀는데 약간 시골에 있는 걸 사가지고 제 생각에는 가격 변동이 그렇게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뭐 아시다시피 요즘 지방이 뭐 워낙에 그게 없고 또 심지어 또 부채를 내서 샀잖아요, 이거를 매입을. 근데 이렇게 제가 친한 친구여가지고 왜 이렇게 했는지 진짜 지금도 이해는 안 되는데 보세요. 얘도 부채를 많이 일으키긴 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자본 1억 넣었고 부채가 3억이에요. 근데 부채가 3억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미래에 있을 소득을 땡겨왔단 말이에요. 근데 샀다는 부동산이 저 시골에 있는 제가 생각했을 땐 가격이 안 변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는 부채 쪽에 예? 대변이 여기 부채는 어차피 이자가 정해져 있는 거 여기는 고정 퍼센트로 올라가겠죠, 부채 쪽은. 근데 부동산은 변화의 룸이 훨씬 넓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얘도 레버리지는 참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들어가가지고 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얘도 레버리지는 많이 일으킨 거죠, 사실. 자기 자본 1억밖에 없는데 대출 많이 내가지고 한 거니까. 미래 소득을 땡겨다가 지금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얘는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사실 자기 미래 소득을 다 때려박아가지고 마치 깃발을 꽂은 거예요. 이 3억을 버는 기대 연수가 있겠죠? 그 뭐 10년이면 10년 뒤에 내가 이 부채를 다 갚아 나갈 텐데 그럼 10년 뒤에 내 경제적 수준에 이렇게 깃발을 꽂은 거예요. 나는 여기. 이건 뭐 룸도 안 변할 거란 말이에요. 부채는 갚아 나가겠지만 요 둘의 차이가 결국엔 자본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손익이 발생이 될 텐데 제가 대차대조표 확대하라고 했던 거는 지금은 대출 때문에 못하지만 뭐 가령 갭 투자하거나 막 이러면은 자기 자본 1억에다가 뭐 1억도 요즘 막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았죠. 그냥 전세 껴가지고 갭 투자하면은 뭐 8억짜리 사고 막 이런 경우가 있을 테니까. 그런 친구들 보면은
자기가 가진 돈 대비 대차대조표가 엄청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자산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어차피 빚은 고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소득으로 대차대표를 확대시킬 수 있어요. 뭐 이건 당연히 다 아시는 부분인 거죠. 제가 소득, 그러니까 뭐 고소득, 흑수저, 고소득, 금수저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저소득, 금수저. 이거 최근에 제가 단톡방에다 많이 올렸었는데 결론으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은 소득은 중요하지 않아. 물론 고소득이면은 당연히 조금 더 큰 자산을 가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을 확률은 높겠지만 그 소득을 자산으로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 소득을 대차대조법 확대하는 데다가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일으키라는 거죠, 결국에는. 왜냐면 이게 결국에 부채를 일으킬 수 있는 거는 내 미래 소득을 땡겨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소득자가 대차대조법 확대에 훨씬 유리해요. 근데 단순히 내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멈추면 기울기가 뻔하죠. 10년 뒤에 그 사람의 경제적 위치? 뻔하죠. 정해져 있어, 이미.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대차대조법 확대를 시켰다? 그러면 적어도 아래로도 룸이 생기지만 위로도 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금 대인플레이션 시대에 모든 글로벌 국가가 다 재정 정책을 쓰고 있는 이 와중에 이게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긴 좀 어렵잖아요. 디플레인데 말 그대로. 어지간하면 오른다고요.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라도 오른다고요. 이 자산 가치가 오르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오른다고. 그러려면은 전체적인 대차지표 자체가 되게 확대가 돼야 돼요. 만약에 내가 뭐 동탄에 제 친한 친구 두 명이 지금 딱 그 꼬라지예요, 지금. 하나는 이 어줍잖게 부채 만들어가지고 저기 어디 무슨 시골에 예, 하나 샀고 근데 미래소득지는 다 땡겨가지고 사는 바람에 앞으로 10년 뒤에 내 경제적 수준은 여기 하고 딱 꽂아졌어. 그래 놓고 내가 얘기하면 뭐라 그래? 아, 이건 뭐 실거주용이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거주지의 안정성을 확보했네 어쩌고 그러고 있는단 말이야. 근데 그거 말고 지금은 확실히 적극적인 투자해야 돼요. 다른 되게 친한 친구는 갭 투자해가지고 지금 예, 날라가 있죠. 제가 이제 40줄 가까이 됐는데 제 입사 동기, 저희 롯데케미칼 입사 동기들이랑 이렇게 10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때 경제적 수준 다 비슷했거든요. 사회초년생이니까. 근데 10년이 지났잖아, 이제.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누구는 뭐, 저기 강남에 집 있는 친구도 있고, 누구는 아직도 자취방에서 결혼도 못 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친구도 있고, 뭐 저처럼 그냥 평범하게 가정 이루고, 애기 낳아가지고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막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10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경제적 수준이 이렇게 벌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인플레이션 시대가 오면은 진짜 그 격차가 더 빠른 속도로 벌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좀 뒤처지지 않게 아무래도 우리 방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엄청 보수적이란 말이에요. 저 따라가지고. 근데 지금 보수적으로 투자할 때가 아니에요. 저도 올해 부동산 샀잖아요. 저희가 현금이 놀고 있는 게 그렇게 좀 있었는데, 예, 그걸로 부동산 투자했단 말이에요. 현금? 절대 현금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최대한 부채 일으켜서 사는 게 좋겠지만 지금 대출이 막혔죠. 그건 좀 안타까워요. 대출 막힌 거는 진짜. 이 대인플레이션 시대에 지금 아무튼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돈 땡겨서 대차대조표 확대에 좀 예, 만전을 기해야 하는 시기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이거 관련된 거는 제가 예, 다음 그 한국 투자 얘기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국의 경제 상황을 같이 말씀을 드려야 이게 설득이 잘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깃발 꽂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깃발 꽂지 않았나? 지금 깃발 꽂으면 안 돼요, 진짜. 자산시장 다 날아다니고 있는데 나 혼자 깃발 꽂으면은 엄청 뒤처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벼락거지 됩니다, 진짜.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은 우리 방에 있는 분들이 저 때문에 되게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거에 최적화돼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심지어 우리 막 채권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파심에 한 얘기예요, 마지막 요 장표는. 예, 아무튼 한국 얘기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때 이거는 장표를 아예 제가 만들어서 올게요. 제가 오늘 원래 얘기 안 하려다가
오늘 이 친구랑 연락했거든요.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했어요. 다음 또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은 또 다음 시간에 아무튼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다시 할 테니까 그때 질문 주시면은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거는 유튜브에 올려놓긴 할게요. 그냥 하루 정도 올려놓고 내리긴 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잉.